임차시대로 임대차 미국으로 임대차되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강의 노트로 봐야 돼요. 첫 시간에요. 강의 노트. 여기 뭐죠? 여기가 핵심 강의 노트 있죠? 네, 여기 한번. 거기에 어디로 보냐면 페이지요. 임대차요. 요약이요. 페이지 208. 그래서 페이지 208페이지요. 어디로 먼저 보냐면 강의 노트 있죠? 이걸 먼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임대차를 보셔요. 페이지 몇 페이지 하면 맨 뒤에 보면 맨 뒤에서 여기 보면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운데 중간에 보면 채권법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채권법 돼 있죠? 뒤에 보면 채권법 돼 있죠? 그래서 채권법에서 페이지요 12페이지. 채권법에서 12페이지. 자, 돼 있죠? 자, 임대차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아마 복사가요. 하나가 더 돼 있는 것 같죠? 한 장이 똑같은 게 돼 있으니까요. 똑같으니까요. 자, 임대차를 보시면 거기 보면 임대인이라고 돼 있죠? 임대인은 권리와 의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임대인의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에 뭐가 있냐? 권리가 있고 임차인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임대인이 있죠. 임대인의 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임대인의 의무가 중요하고요. 임차인에서는 권리가 중요하고 의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그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보셔요. 임대인 보면 권리가 있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중요한 것은 차임청권이죠. 차임은 원칙적으로 후급이 원칙이에요. 근데 후급에다 써요. 옆줄 긋고 임의규정 이렇게요. 그래서 후급은 임의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차임 증액 금지. 우리는 법의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이고 불리하면 무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차임 증액이죠. 차임 증액 그러면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그런데 증액을 만다 금지하죠. 금지.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요. 차임 감액이죠. 차임을 감액하는 것은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그런데 감액을 하는 거? 금지하는 거. 금지.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알겠죠? 그래서 차임 감액을 금지하면 불리하니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어디 갔으면 차임 금지 특약은 유효이죠? 거기다 써요. 금지 특약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 가능하다. 이렇게. 원래 임대차에서는요, 증액을 금지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유효인데 그것이 사정 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있으면 증액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한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 가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해 있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요? 증감이란 말 있죠? 우린 것을 말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은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죠? 그래서 증액이면 증액, 감액이면 감액. 그래서 청구 당시부터 저 증액되고 감액된다. 이런 말이고. 의무는 제일 중요한 게 수선은 뭐죠? 의무는 세 가지가 있죠. 통상의 수선이 있고, 소규모 수선이 있고, 대규모 수선이 있고. 대규모는 언제나 누가 하죠? 임대인이 하죠. 그런데 소규모는 원칙은 임대인인데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임대인이다 써요. 가로 닫고 원칙 이렇게. 그것은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통상의 수선을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하죠. 그래서 임차인이 하는데 임차인 거기다가요. 옆줄 긋고 쓰세요. 뭐냐면 방의 실금 형태의 균열. 방바닥 있죠? 방의 실금 형태의 균열이 있다. 균열.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수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뭘 하나 더 해야 되냐면 여러분요. 그 강의 노트 보면 맨 끝에 한번 봐. 맨 끝에 오른 페이지 12페이지라고 돼 있죠. 맨 끝에
시입해 됐죠? 거기 보면 뭐가 있죠? 만주골판이 있잖아요. 넓은 지역 있죠? 거기다가 뭐를 쓰냐면 원칙적으로 지금 쓰지 마요. 원칙적으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죠. 채권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거든요. 임의 규정.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여기요 임대차죠. 임대차. 임대차는요 이것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잖아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인데 판례는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 되어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임의 규정에는 뭐가 있냐? 임의 규정에는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는 뭐가 있다? 필요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죠? 유익비가 있다 이런 말이죠. 유익비. 유익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있어.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임의 규정이 있어요. 차임 지급 시기요. 차임 지급 시기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임의 규정이에요. 나머지는 무슨 규정이다? 나머지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러면 임의 규정은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러면 임의 규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임의 규정은 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해도 유효가 되고요. 여기서요 불리해도 유효가 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법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 알겠죠? 그것을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요. 편면적 가정 규정은 법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또는요 뭐라다 불리하다 이 말이죠. 유리하면은 유효이고요. 불리하면은 무효가 돼. 무효. 이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여기 있는 것 빼고는 전부가 다 무슨 규정으로 보면 된다? 강행 규정으로 보면 되는데 표면적 강행 규정. 그런데 시험이 나올 때는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 그러면 임의 규정. 임차인한테 불리하도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그럼 뭘 물어봐? 강행 규정을 물어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문제 지문을. 그래서요, 그럼요 이걸 거기다가요 기록을 해야 돼요. 알겠죠? 맨 밑에다가.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지금 쓰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요 여기서 쓰란 말이죠. 임대차는 원래 채권이다. 그런데 무슨 규정이 원칙이다? 임의 규정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민법에서 임대차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왜? 뭘 안 가져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어디로 보냐면, 오른쪽이요. 임차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임차인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특히 임차인의 의무를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보관해야 돼. 그러고 나서 잘 인도를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화재가 발생하면 물건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불명. 임차인이 증명해야 되고, 원래 임대차는 차임만 지급하는 거지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단 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임차인이 증명을 해. 그 다음에 그때요, 차임을 지급했다. 임대차는 뭐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런데 임대차는요, 차임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차임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임차인이 증명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위에 권리가 보면 임대차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하고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도 청구권, 지상물 매도 청구권, 이 네 가지가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런데 밑에 하나만 더 보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거기를 동그라미, 임차인의 잘못 없이 일부가 멸실하죠. 잘못 없이. 그렇게 됐죠? 그러면 차임을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을 청구해야 감액돼요. 이게 이런 뭐가 다르냐? 우리가 전세권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죠. 전세 목적물 일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권은 그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는 것만큼 자동적으로 소멸하거든요. 전세권은.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건이고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인데 그 물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는 그게 아니에요. 임차 목적물이 3층이 있단 말이죠. 3층을 임대를 했단 말이죠, 내가요. 그런데 3층이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어. 월세를요 300만 원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월세가 200으로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고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사람이 사람한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말을 해야 감액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글 하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거기에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항력 보면 621조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임대차에서는 대항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먼저 그냥 봐. 먼저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고 해봐.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우가 있고 여기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대항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갑이 이것은 뭐죠? 병이죠. 병한테 이렇게요. 갑이 이건 누구죠? 이렇게 병한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했다가 5월 1일 날 이 사람이 신소유자죠. 이 사람은 신소유자 또는요 양수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을은 대항한다는 말은 원래 을은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으니까 갑한테 보증금 1억을 반환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을하고 10월 1일까지 계약했으니까 10월 1일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요, 이 을은 갑에게 주장하는 것이고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병한테, 이 내용을 그대로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대항이죠. 그러니까 대항력이랑 항상 법조문에 뭐라고 나온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제3자, 즉 병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 해봐. 대항력이 없다.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살고 있는데 갑자기 5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병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어서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하면 이 을은 그때 나가야 되죠. 대신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을 때는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죠. 대항력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양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해서 이 일을 제기해. 이 일을 제기하면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예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항력이 있을 텐데, 그러면 대항력은 어떻게 있는 것이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뭘 해야 돼요? 전입 신고를 해야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뭘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자 등록. 그런데요, 여기요, 우리 민법에서는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를 해. 알겠죠? 그런데 또 등기하는 방법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을이 여기다가요, 건물을 이렇게 지어. 언제요? 3월 1일 날. 건물을 짓고 여기다가요, 4월 1일 날 등기를 해. 우리는 토지를 임대차 했지 건물을 임대차한 게 아니잖아요. 토지를 임대차 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임대를 했으면 토지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요, 갑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짓고 건물에다 등기하죠? 그러면 이 건물에 관한 등기를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되는데 건물의 소재가 바뀐 것이 또는 토지 소재가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냐? 3월 15일 날 바뀐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항력을 치대가기 전에 바뀌었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4월 15일 날 바뀐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4월 1일 날 대항력이 있고 난 다음에 바뀐 거죠? 그러면 양수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622조인데 이 622조는 임차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다가 뭐를 하게 되면 건물에다 등기하죠. 등기하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뭘까요? 대항력이요. 621조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근데 621조로 봐봐, 그 밑에. 갑하고요. 갑하고 지금 을 있죠, 을. 그 위에 을하고요. 임대차 계약 체결 했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서, 뭐죠? 을이요. 3월 1일 날 건물을 신축하고 4월 1일 날 보존 등기를 하죠. 그럼 이 4월 1일 날 보존 등기를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가지고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여기 갑에서 정으로 토지 소재가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냐? 3월 15일 날 바뀐 경우가 있고 4월 15일 날 바뀐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월 15일 날 바뀌면 누가 더 먼저 바뀌었다? 토지 소유자가 먼저 바뀌었죠. 그런 경우는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4월 1일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양수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그 박스 안을 보면 대항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대항력이 없는데 건물의 소재가 바뀌었어. 누구에서? 갑에서 병으로. 갑에서 병으로 건물에서. 여러분 여기 봐봐. 지금 여기 갑에서 병으로 여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줄을 그어가지고 5월 1일 이렇게 한번 써봐. 갑에서 병으로 지금 아무 말이 없잖아요. 갑에서 병으로 5월 1일 매매가 있었다, 이렇게. 갑에서 병으로 했어요? 매매가 있다,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했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은요, 원래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양수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X 바로 무슨 말이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 앞에다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 X가. 그러면요, 누구한테요? 종전 임대인이죠? 갑을 뭐란다? 갑을. 옆에다, 갑 옆에다가 종전 임대인이라고 얘기해, 갑을.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거야. 자, 그럼 오른쪽 봐봐, 오른쪽 그림이요. 오른쪽 그림은 갑이 병한테 지금 5월 1일 옮겼다. 이렇게 또 해봐, 이렇게 또. 이렇게 5월 1일 이렇게. 했어요? 갑에서 병으로 맡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 만약에 등기라거나 주택임대차에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면 을은요, 병한테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그래 됐죠? 그걸 가로 열어닫고 대항, 이 말이죠? 가로 열어닫고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을이요, 갑에게 봐봐. 2번, 이의를 제기하죠? 이의를 제기하면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갑에게,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밑에 그림 하나 보면 뭐라 되냐면 갑한테 이제 을이 있는데, 을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있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전속 중이란 말이 중요해. 전속 중 연체를 했어. 지금 두 달 번 연체를 했죠? 임대인은요, 차임을 공제할 권리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은요,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전속 중 거기다가 줄 긋고 써요. 연체 차임 등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속 중에는요, 연체 차임 등이요,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안 돼.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갑하고라고 지금 보면 을이 지금 언제였죠? 10월 1일이 어디 있죠? 10월 1일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자, 10월 1일에서는 전속기한 10월 1일 만료가 됐죠? 만료. 그럼 만료가 되면요, 보증금에서 모든 손해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과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에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거기다 그 만료시다 써. 만료시다 뭐라 쓰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그 앞에다가 당연히 만료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모든 손해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다.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을 공제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전속 중에는요, 당연히 공제한다, 그게 아니죠.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공제할 수도 있고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공제한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료시 그 옆에다가 바로 옆에 보증금에서 모든 손해를 공제한다. 그 앞에다가 당연히 보증금에서 모든 손해를 공제하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를 잠깐 보냐면 기본서를 잠깐 보도록. 그래서 요약집이요. 208페이지요. 요약집 208페이지를 보면 자, 어디를 보냐면 208페이지 의의를 한번 보세요. 의의를 보면 618조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자, 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누구냐면 임대인이에요. 이런 봐봐. 항상 우리는요 매매 계약에도 뭐라고 쓰냐? 일방이란 말을 써. 왜 그러냐? 아직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때는 일방이란 말을 써.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임대차 계약이 아직 체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08페이지. 그래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줄고요. 목적물을 사용 소유하게 할 것을 약정, 거기까지 사용 소유하게 할 것을 약정했어요. 그것을 뭐라 한다? 필요비 부담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필요비 부담 이 말이고요. 상대방은요 임차인이죠. 뭐를 지급한다? 차임을 지급. 이것을 우리 뭐란다?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자, 2번 보셔요. 2번을 보면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요. 임대차 계약은 유효. 이 말의 뜻이 뭐죠? 맨 끝에다 써. 타인 소유물도 계약 체결 가능 이 말이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2번에다가 왼쪽에다가요 또 하나 써. 왼쪽에다가 2번에 뭐라고 쓰냐면 공유자중 1인 공유물 전부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이면 알면서도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우리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라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사기나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언제 착오나 사기가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끝에요. 두 번째 줄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착오 동그라미 착오. 맨 끝에 취소 동그라미. 착오 밑에다 써서 사기.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4번은요. 차임의 지급은 임대차의 성립 요소이죠.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그래 되겠죠? 옆줄 긋고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우리가 차임은요 다른 물건으로 줘도 돼요. 그런데요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전세금. 그 다음에 5번은요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 임료가 뭐죠? 임조 차임.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이요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 그것도 누구다? 맨 끝에 임차인이 부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화재의 원인이 불명. 화재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것도 누가 한다? 임차인이 부담. 아까 우리 강의 노트에서 봤었죠? 자, 그 다음에 7번 농지의 임대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농지의 임대차는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맨 끝에 원칙적으로 뭐뭐는 금지된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알겠죠?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옆줄 거서 농지의 농지는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 X. 농지는 전세권 안 돼. 그건 딱 어디 나와 있죠? 법에 딱 나와 있어.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농지는 임대차는 할 수는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농지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경우만 아주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법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자, 대항력이요. 먼저 621조. 부동산 임차인은 줄과 반대 약정이 없으면 그 말을 줄거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가 아니야. 반대 약정이 없으면 두 번째 줄 등기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대 약정이 없으면 언제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등기하죠. 등기하면 옆에 써봐. 등기하면 써봐. 등기하면 대항력. 등기하면은 대항력 점 찍고 우선 변제권 점 찍고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봐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같은 것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임차권 등기가 되죠. 그럼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먼저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그 자체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를 할 때 반드시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등기가 안 됐을 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 전입신고를 하고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622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뭐라고?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줄과 지상 건물을 등기하죠? 그러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이유로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이걸 우리 말한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차하고 나서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는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보존 등기를 무슨 등기로 봐준다?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한번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건물 지었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가 여기서 3월 15일 날 정에게 양도가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줄고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제3자가 토지에 대해서 물권 취득에 등기를 할 때는 두 번째 주면 끝에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박스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줄고요.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 이렇게. 그런데 반환 청구권은 줄고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인정.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인정돼. 왜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인정되냐? 임대차에서 우리 아까 이러면요 옆에 페이지 한번 봐봐. 208페이지. 208페이지 보면 법조문의 618조로 봐봐. 거기 618조에 보고 뭐라고 나와 있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즉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소유하게 할 것을 약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임대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제3자가 목적물을 침해를 하면은 임대인이 그것을 반환받아가지고 임차인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임대인에게 인정되고, 만약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해서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줄거 봐.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 딱 하기. 그럼 우리가 보통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OX, X.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어. 옆줄 긋고 또 써. 옆줄 긋고 뭐라 쓰냐? 만약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되어 있어. 자, 1번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존속기간은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 주고 봐. 그래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죠. 여기서 당사자 해지 통과하는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로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장 봐봐. 자요, 제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여기까지 줄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이것을 뭐라 한다? 부동산이라고 그래. 부동산. 제2호로 뭐라 한다? 동산이라고 그래. 동산. 그래서 부동산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임대차 계약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너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부동산일 경우는 봐봐. 줄거 임대인이 해지 통고. 줄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줄거 써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퀄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죠? 그러면 임차인이 통고를 받겠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줄거 임차인이 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이 통고를 했어. 이퀄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 임차인이 통고를 했다는 것은 누가 통고를 받았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1개월. 그래서 6개월, 1개월, 5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6개월, 1개월, 5일 이렇게. 6, 1, 5 이렇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있죠? 그건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뭐는 삭제되냐면 삭제요. 첫 번째 그 밑에 봐봐. 임대차 존속기간을 옛날은 20년으로 제한한다는 65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삭제가 됐어. 삭제됐으니까 옆에 여쭈고 써 뭐라고 쓰냐면 최장 존속기간 제한은 없다. 최장 존속기간은 옛날에는 20년이었는데 최장 존속기간에 관한 제한은 뭐다? 없어졌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묵시적갱신이죠? 법정갱신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여기 지금 없는 것이 아닌데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어차피 2판 4판이니까 218페이지 한번 봐봐. 218페이지. 자, 봤어요? 218페이지 맨 밑에 뭐가 있어? 맨 밑에 엄청난 만조볼판이 있죠? 뭐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거기다 쓴단 말이죠. 우리 이제 법정갱신은요, 모두에서 몇 가지가 있느냐? 민법에 4가지가 있어요, 법정갱신은. 그래서 민법에 법정갱신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전세권도 그냥 전세권 그러면 안 돼. 여기다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 자, 건물 전세권 보세요. 건물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은 어디가 있냐면, 첫 번째 건물 전세권은요, 뭐죠? 일단은요,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고, 존속권은요, 전세권 설정자요. 설정자는요,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너 나가라든지, 전세금을 증여해달라든지, 감액해달라든지 무슨 말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봐. 그것은 뭐란다? 법정갱신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 기간은 뭐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기간은. 그러면 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그럼 어떠냐? 각 당사자는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해. 해지 통고를 해. 통고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6개월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6개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건물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법정갱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요, 민법의 임대차, 민법 임대차. 그럼 민법 임대차는 어떻게 되냐?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 만료가 됐죠? 만료가 되면 여기요, 임차인은요, 사용을 계속을 해. 사용을 계속하고, 임대인은요, 이의를 제기하잖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잖아. 그러면 여기서요, 기간은요, 뭐로 본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정함이 없는 것. 그러면 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방금 봤죠? 우리가요,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부동산은요, 임대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 1개월. 그 다음에 1개월. 동산은 며칠이다? 동산은 5일 이렇게. 이것을 민법의 임대차다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뭐냐면, 임대차는요, 여기요, 임대인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그 다음에 임차인은요,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그런데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돼. 이때요,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기간은 2년으로 봐. 2년. 기간은 2년. 이때요, 임차인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해지 통고를 하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끝나. 3개월. 여기서 이제 여기 상가 임대차는요, 여기 임대인은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임차인은요, 상가에서 임차인은요 아무 말이 없어. 왜 아무 말이 없냐? 상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가 있냐면 상가 임대차죠.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주택에서는 임차인은 언제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기간은 몇 년이다? 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1년. 그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이것이요, 여기는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언제든지. 임차인만. 몇 개월 있다가 끝나? 3개월 있다가 끝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법정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있고, 민법 임대차가 있고, 주택 임대차가 있고,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가 있고, 이렇게. 여기는 민법 임대차가 있고, 여기는 건물 전세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것을요,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다 썼죠? 아직 안 썼어요? 그거 왜 이렇게 쓰는 것이 늦죠? 이쁘게 쓰려고요? 오케이. 그래서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고 하는 것을 후세에 널리 알려야 돼요. 한 3대만 지나면요, 가보가 될 수 있어요. 합격은 다 하죠. 합격하면 골치 아파요. 합격을 안 하면 큰일 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정갱신한 것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민법의 건물의 전세권하고요, 여러분 봐봐,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은 절대로 안 돼요. 뭐만 돼요? 건물 전세권만. 건물. 그다음에 민법의 임대차는요, 전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 그런데 주택은 몇 년으로 봐? 2년. 상가는 몇 년으로 봐? 1년. 둘 다 임차인이 나간다가 몇 개월? 3개월인데요. 건물 전세권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에요. 6개월. 말이 다르다고. 그런데 건물 전세권에다 뭐라 자꾸 시험이 난다? 3개월 이렇게 쓴단 말이죠. 여기다는 자꾸 뭐라 쓴다? 6개월 이렇게 쓴다고.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요. 어디. 언제든지 해지. 대강 어디로 본지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요, 글씨가 헷갈릴 데가 없는데 여기는 왠지 헷갈리게 써졌죠. 알겠죠? 다 됐죠? 이것을 여러분요,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갱신이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 우리 민법에 나와있는 거 딱 4가지예요. 4가지 다 했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그래서 법정갱신 이렇게 돼 있고요. 법정갱신은 여러분요, 그래서요, 210페이지 다시 오세요. 210페이지. 210페이지 오면 여기 봐봐요. 여기 민법 임대차는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사용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 그대로 되어 있지 않나요? 639조예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 줄 것이고, 임차인 동그라미하고 임차인 사용 수익을 계속. 두 번째요, 임대인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 알겠죠? 다시 임대차인 것을 본다. 이것을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기간은 뭐하다? 그것은 약정이 없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본다.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있어서 전 임대차에 대하여 줄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이거 자꾸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요. 이런 봐봐요. 이러면요, 용인 같은 데 가면, 용인 여기 가다 보면, 여기도 물류창고 있나요? 원주에도? 있어요? 이런 물류창고 조그만 거 말고 물류창고 큰 것들 있죠? 물류창고 큰 것들 보면, 여러분요, 그것은 용인인데 거기 그 바른손인가? 물류창고 같은 거 엄청 크거든요, 거기요. 그런 경우는 아마 한 달 임대료 가요. 아마 몇천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임대료가 몇천 되는데 2천이라고 해봐. 1년이면 거의 2억 5천. 알겠죠?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자꾸 월세를 생각하니까, 원룸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왜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 때문에, 보증금 때문에, 왜 담보를 제공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임대차는 그만 임대차가 아니잖아요. 토지 같은 것도 얼마 커?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물류창고, 공장,
다 임대차, 민법에 다 임대차가 적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면 뭐가 많아요? 임대료가 많죠. 근데 임대료가 많은데 임대료를 안 주면 1년에 2억, 3억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어때요? 혹시 이 사람이 임대료를 못 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못 줬을 때, 임차임을 못 줬을 때 내가 보호받을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보증서락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다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은 전속기한이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 기간이 끝나서 그러면 이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동안만 담보를 제공한 거잖아요. 3년이 지나죠? 그러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소멸한 것이에요. 그 담보를 뭐라 한다?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봐봐. 여기서 담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것을 얘기하고, 뭐는 포함한단다? 뭐면 임차 보증금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다? 임차 보증금은 뭐죠? 기간이 만료가 됐다 해서 당연히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알겠죠? 임대차 보증금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밑에요. 차임 증감 청구권.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증감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형성권이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민법 임대차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옆줄 긋고 써.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에는 뭐라고 돼 있냐?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주택임대차는 왜 차임 등이라고 되어 있는가?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이거 민법임대차는 뭐만 얘기한다? 차임만 얘기해. 차임만. 그런데요, 우리가 주택임대차에 말하는 증감청구권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차임뿐만 아니라 뭐까지 얘기해? 보증금까지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페이지요 235페이지를 봐봐. 235를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차임에 관한 규정글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민법은 차임만. 그런데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금 임대차는 차임하고 뭐하고 보증금까지 얘기해. 그래서 중간에 내용 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임이나 보증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다시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오른쪽 페이지 1번을 보셔요. 우리가 차임에 대한, 장래 차임에 대한 증액을 청구했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은 그 효력은 효력은 청구 시에 발생한다. 청구 시에 발생한다. 왜 그러죠? 왜 청구 시에 발생하죠?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 증감이 있죠. 증감. 우린 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이러면 일방적이란 말이 뭐다? 일방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 만약에 차임이 현재 100만 원인데 5만 원만 올려달라고 그래.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럼 올려달라고 할 때부터 5만 원이 증액된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청구 시부터 증액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줄고 차임 불증액의 특약 줄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유효. 아까 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줄이요. 사정 변경이 있다면, 두 번째 끝에 사정 변경이 있다면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 그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차임 감액 금지 특약. 차임 감액을 금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차임 감액을 금지하면 안 되겠죠. 그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이 말이고요. 3번은요. 가운데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줄고요. 상대방이 누구죠? 임차인이죠. 상대방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약정. 그러면 임대인은 마음대로 증액하는데 임차인은 아무런 말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요, 이퀄해 봐, 이퀄. 이것은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오케이. 거기다 써요. 임차인에게 불리. 있네요. 두 번째 끝에 임차인에게 불리. 그래서 맨 끝에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임에 대한 권리죠. 차임에 대한 권리 먼저 제목을 한번 봐봐. 맨 끝에가 뭐라고 하죠? 법정 질권이죠. 법정 동그라미하고 질권 동그라미하고. 법정이란 말이 뭐다? 등기 X. 법정은 등기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질권은 뭐다? 질권은 동산. 자, 2번에요. 토지 임대에 대한 법정 저당권이죠. 법정은 뭐죠? 제목이 법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저당권은 뭐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봐요. 여러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한 거예요.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올 때 가만히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뭐라 한다?
648조에 보면 어디로 오냐면, 어디 보면,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두 번째 끝에, 임차인 소유 동산. 또 세 번째 줄, 과실을 압류. 임차인 소유 동산 동그라미하고 과실 동그라미하고 압류 동그라미, 임차인 소유 동산과 과실을 압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산이니까 뭐하고 똑같죠? 질권하고 동일한 용어가 있다. 질권. 우리가 질권을 먼저 전당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649조로 봐봐. 649조는 두 번째 줄이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 건물. 그럼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압류했으니까 뭐하고 똑같아? 저당권하고 똑같아.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를 봐봐.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요.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 이때도 동사니까 뭐예요? 이것도 뭐다? 질권이죠.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법정 저당권하고 법정 질권은 물권에는 없어요. 물권에는 없는데 어디에 있다? 임대차에 있다. 월세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동산을 압류하면 뭐다? 질권. 부동산을 압류하면 뭐다? 저당권. 이렇게. 자, 밑에 임대인의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임대인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임차인이 목적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임차인이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임차권에 대해서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반환청권은 누구한테만 인정된다? 임대인. 왜냐? 임대인의 의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보면 623조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줄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 거기까지 줄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맨 앞에 임대인 동그라미, 맨 앞에 임대인 동그라미 했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필요비 부담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자, 맨 끝에 옆줄을 긋어서 전세권 설정자는 필요비 부담 X. 전세권 설정자는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누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전세권에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봐봐요. 기억 212의 기억 그 다음 페이지. 임대인은 줄고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딱 끊어. 딱 끊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숙박계약 빡세. 숙박계약에서는 어떻게 한다? 숙박계약에서는 어떻게 하면 맨 끝에 저 가운데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해. 숙박계약에서는 누가요? 임대인이. 왜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은 모든 것을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죠? 집주인, 즉 숙박업주한테 모든 걸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임대인이 지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차, 우리 민법의 임대차 있죠? 민법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뭐만 하면 되냐? 방만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알아서 누가 해야 돼요? 임차인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도난 방지 등을 누가 알아서 해야 돼? 임차인이 스스로 강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안전이나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지만 숙박계약에서는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은 뭐냐면 이게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거기까지. 임대인이 지금 잘못했죠? 임대인이 불이행하여, 어디로 보냐면 212페이지 맨 위에 불이행하여 두 번째 줄이요, 맨 끝에 첫 번째 맨 끝에 사용 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어. 그럼 어떻게 봐봐.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인데 이 부분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을 안 해주고 한 칸을 못 썼단 말이죠. 그래서 반절을 쓰고 반절을 못 쓴 거예요. 그럼 월세를 100만 원을 지급해야 돼? 반만 지급해야 돼? 반만 지급해야죠. 누구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있으니까 임대인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맨 끝에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해. 지장의 한도 내에서. 아시겠죠? 차임의 지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임대인의 수선 의무죠. 수선 의무를 보면 여기 뭐라고 했죠? 의라고 되어 있죠? 수선 의무를 뭐냐? 언제 때 우리가 수선하는 것이냐? 자, 그럼 봐보세요. 첫 번째 끝에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 거기까지. 이런 경우는요, 누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정도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봐봐요. 중요하죠?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 거기까지. 그런 경우는 누가 수선을 받는다? 임대인. 알겠죠? 그러니까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안 돼. 그러면 누가? 임차인. 그런데요, 만약에 수선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걸 사용할 수 없어. 그럼 누구? 임대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통상의 수선이라고 되어 있죠? 통상의 수선은 뭐죠? 아까 얘기했었는데, 자, 방에 약간의 실금 형태로 균열, 딱 거기만. 그것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 두 번째, 임차인.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어. 자요,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제, 줄고요.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 그것은 어떤 것이다? 맨 끝에 소규모 수선일 때는 원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맨 끝에요, 대규모 수선, 그것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언제나 임대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요, 임차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대규모는 수선해. 그리고 임차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요, 화재를 방화를 일으켜가지고 건물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이 불타버리면 대규모 수선이죠. 대규모 수선은 누가 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규모는 무조건 누가 한다? 임대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선 의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선이 가능할 때 수선 의무라고 하죠. 수선이 불가능하면 수선 의무란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요, 임차인의 권리를 봐봐요. 임차인의 권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보냐면 비용상환 청구권 앞에까지만 봐. 임차인의 권리는 1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봐. 임차인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딱 가죠.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하고 수익해. 그러니까 그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차권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일부 멸실이죠. 아까 우리 잠깐 요약집에서 봤는데 임차문의 일부가 줄고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임차인의 과실 없이란 말이 가장 중요해. 과실 없이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주면 그때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예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면 끝에. 자, 그럼 봐. 그다 써 옆줄 긋고 차임이 당연히 감액된다. 가로 열고 닫고 X.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라니까. 차임이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을 청구해야 감액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경제사정 등의 변동과 차임 감액 청구권 이렇게요. 그것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면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 비용상환 청구권하고요. 그럼 그 다음 장 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요, 이번 시간 못하고 다음 시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217페이지요. 217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왔죠? 임차인의 뭐라고 되어 있어? 의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거기를 봐. 임차인은 뭐를 해야 된다?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차임을 지급해야 돼. 그래서 차임은요, 언제 한다? 차임은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운데 매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처음에요, 매년 말. 이걸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수확 후 지체 없이. 이 말의 뜻이 뭐냐? 옆줄 긋고 후급이 원칙이다. 후급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차임 지급은. 그런데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차임 지급 의무는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동차주의 연대 의무죠.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연대 동그라미.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연대. 여러분 여기 봐봐. 세 사람이 건물을 빌려서 세 사람이 월세 30만 원으로. 그러면 각자가 10만 원씩 내야 돼요. 전체 합해서 30만 원 내야 돼. 전체 합해서 30만 원 내야지 각자가 10만 원 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연대라고 그래요. 연대. 여러 사람이 건물을 임대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연대해서 차임을 의무를 부담한다. 연대. 그 말이 중요해.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615조는요.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원상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이 나와. 학생들이 임대차인데 계약서에다 아무 말 안 썼는데 원상 회복 의무가 있나요? 이런 말이 나와. 우리가 아무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죠? 그럼 민법으로 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민법 임대차를 뭐가 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임대차 계약서 보면 내가 특약상에는 안 썼는지 모르지만 뭐죠? 부동문자라고 그러죠? 인쇄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인쇄가. 임대차 계약서 인쇄 딱 보면 2조나 3조나 보면 뭐라 나왔다?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면 뭐를 한다? 원상에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게 여보죠? 그 인쇄가 돼가지고 딱 우리 계약서 보면 1조, 2조, 3조, 4조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딱 돼 있어. 그럼 없으면 어떡해? 없으면 민법으로 없는 거예요. 민법이 뭐라고 돼 있어?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통지 의무를 보셔요. 자, 그 다음 장. 자, 임차물이요, 수리를 요하거나 줄고 수리를 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는 바로 옆에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빨리 알려줘. 그럼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이런 말하고 이거 하면 되나요? 비가 산다고 해서 내 멋대로 수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비가 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한테 통지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대인한테 통지해. 근데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어. 그럼 통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민법이 얼마나 친절한가 봐봐.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왜 썼나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튼요, 임대인한테 통지를 해야지 자기 멋대로 수리하면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그럼 내 멋대로 수리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수리비는 못 받냐?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수리라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수리를 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100만 원인데 임차인은요 150 주고 수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임차인이 150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얼마밖에 못 받아? 100 정도밖에 못 받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존행위요. 보존행위.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보존에 필요한 행위 줄거요 수선. 수선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의 일을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그 상간주의 의무의 기억이에요. 세 번째 줄 가운데 건물이 화재로 소외된 경우 불타버렸다 말이죠. 그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거기까지만 줄고 바로 밑에 임차인이 바로 밑에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요, 니은 봐봐. 이행불능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의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알겠죠? 바로 옆에 임차인이 두 번째 줄 가운데 증명하여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다 써. 줄었어요? 그다 써. 임차인은 증명 책임 X 이 말이죠. 임대인이 잘못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증명 책임 X 이 말이죠. 임차인은 증명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임대차 종료요. 자, 임차인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 통고라고 되어 있나요? 통고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오전 말에 잠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뭐가 냐면 해지 통고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여기요 해지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또는 소멸 통고, 소멸 청구 이런 말이 있어. 아무거나 자유분방하게 쓰는 게 아니라고. 통고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유예 기간을 줘. 유예 기간. 왜요? 잘못 없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요 청구는요. 청구란 말은 귀책 사유가 있고 유예 기간이 없어요. 여기는 유예 기간이 있어. 이런 봐봐. 청구를 먼저 여기 청구할 때는 귀책 사유가 있단 말은 이기 연체. 2기를 연체했어. 여러분요 2번 연체한 사람한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연체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언제 나가라고 해야 돼? 당장 나가라고 해야지. 2달 있다 나가라고 하면 2달 또 안 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체한 사람한테는 청구해. 청구하면 유예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유예 기간이 없다면 없어. 당장 나가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봐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잘못했어 안 했어? 여러분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았어.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월세를 안 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사업하다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잘못한 게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청구가 아니고 뭘 해야 돼? 통고를 해야 돼. 잘못이 없다는 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임대인 줄 거예요. 임대인 맨 끝에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옆줄 긋고 귀책 사유 X. 귀책 사유가 없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해. 알겠죠? 그런데 그냥 나가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몇 개월 있다 나간다? 일정한 기간을 줘야 되겠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난다. 6개월, 1개월, 5일. 임대인이 나가라면 부동산의 경우는 몇 개월? 6개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여러분 죄송해요. 635조 규정 봐봐. 637조에 1항의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635조 규정으로 되어 있죠?
아니 그 위에 637조 7조의 두 번째 조 635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635조 규정이 뭐냐? 그다 써 6개월, 1개월, 5일 이 말이죠. 6개월, 1개월, 5일 이걸 뭐라 한다? 가로 열고 닫고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2번 봐봐. 2번은 뭐라고 했죠?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뭐라고 했다? 해지 청구라고 돼 있잖아요. 해지 청구. 청구란 말이 뭐죠? 앞에가 뭐라고 돼 있어? 차임 연체잖아요. 차임 연체다 줄 긋고 귀책 사유라고 했어. 귀책 사유니까 뭐를 한다? 청구를 하죠. 청구를 하게 되면 유예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첫 번째 끝에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해지할 수 있다. 거기 봐봐. 유예 기간이 635조에 의해서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그다 써 플러스 유예 기간 X. 유예 기간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이 다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해? 암기 못 하겠죠. 그러니까 맨 밑에를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줄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거기다 써 필요비 유익비라고 써. 필요비 유익비.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법조문 편면적 강행 규정 바로 밑에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거기다 뭐라고 쓴다?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제한. 그럼 그렇게 됐어요? 양도와 전대의 제한.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죠? 두 번째 끝에 차임 지급 시기. 차임 지급 시기.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규정이다? 이 세 가지만 딱 보면 돼. 이 세 가지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임의 규정. 알겠죠? 자, 그 다음 장이요. 일시 임대차죠? 일시 임대차 봐봐. 여러분, 일시란 말 동그라미 일시. 여러분, 일시란 말의 뜻이 뭐예요? 일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며칠이다. 하루 이틀 이 말이잖아요. 2, 3일 잠자는 걸 일시죠. 모텔 가서 잠자는 거. 그걸 일시죠. 일시. 그럼 봐봐. 일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차임이란 건 뭐예요? 차임. 차임은 일시예요? 장기예요? 차임 몰라? 한 달. 한 달은 장기예요? 단기예요? 한 달 이상. 한 달. 장기죠. 장기. 30일 이상 사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지금 봐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기 뭐냐? 저 줄과 차임 증감할 때 차임. 여러분요. 우리가 해지 통고죠. 통고. 해지 통고 줄고 봐. 해지 통고. 해지 통고 그럼 몇 개월이죠? 6개월, 1개월이죠. 6개월, 1개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임 연체, 차임. 1개월 이상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부속물 매수청권. 거기다 별 하나 해. 부속물 매수청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권 바로 밑에 뭐라 나왔죠? 법정 질권. 법정 질권. 법정 질권은 뭐 때문에 법정 질권이죠? 법정 질권은 뭐 때문에 법정 질권이 아까 했잖아요. 써 거기다가 연체 차임. 연체 차임. 차임이면 뭐예요? 차임이면 월세죠. 그러니까 장기다 단기다. 장기죠. 알죠? 장기. 이런 것들에는 뭐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암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암기할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일시가 아니고 월로 사면 장기다 이 말이죠. 다 무슨 말이 들어가? 다 차임이란 말이 다 들어가. 차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나만 암기하면 돼? 부속물 매수청권 하나만 암기하면 돼. 부속물 매수청권. 알겠죠? 부속물 매수청권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부속물 매수청권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자, 다음에 보증금이요. 이런 봐봐. 우리가 보증금 여기에 보라고. 보증금 뭐냐면 아까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누구한테?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 그럼 누구한테?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만약에 임대차 존속 중이다? 연체된 차임이 있다. 그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 종료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한번 봐 이제. 보증금이란 뭐냐? 보증금은 그것은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권을 한다. 줄고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알겠죠? 그래서 보증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증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에 보증금 줘도 되고 미리서 보증금 주고 계약해도 되고. 알겠죠? 자, 다음에 2번요. 임대차 전속 중 줄거. 전속 중.
연체 차임을 보증금으로 충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임대인의 자유, 다른 말로 권리이다, 권리.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중요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맨 끝에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요,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줄고 종료 후, 아까 말했죠? 2번은 뭐죠? 전속 중. 여기는 뭐죠? 종료 후, 종료. 뭐라고 했죠? 종료가 되면 당연히 뭐가 된다? 공제된다 그랬죠? 두 번째 줄 끝에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속 중하고 종료 후하고 비교하라고. 전속 중에는 당연히 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임대차 보증금에 반환 의무는 이렇게 됐죠? 임대차가 종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첫 번째 끝에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바로 밑에 금액에 대해서 바로 밑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튼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에게 생긴 모든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보면 6번에요, 세 번째 줄 가운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 대항력이 있을 때죠. 대항력이 있을 때. 7번 봐봐. 대항력이 없는 줄고,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 종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 대항력이 없을 때는. 알겠죠?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는 이것은 놔두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러분요, 임대차에 있어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임대차는 이렇게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질구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핵심 요약 노트 있죠? 노트에 있는 거 지금 왼쪽 페이지 있죠? 한 장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요, 나름 적당히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3페이지 있죠? 지상비의 청권 있고, 부속물하고 비용상환 청권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뭐가 있죠?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